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 미국 중심의 그 예외주의가 국가 다변화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달러 약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화량 증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가 약세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신흥국이 좋았어요. 왜냐면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좀 신흥국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혜택이 이제 신흥국으로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이 조금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미국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은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3분기까지는 한국장의 모멘텀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거기에 중동발 이슈도 터지고 페드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감세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한국장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탐리의 공개 방송을 어저께 이제 공지를 해드렸는데, 공개 방송 참가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이 아니고 그 커뮤니티 게시글,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뭐 동영상, 라이브 그 탭이 있고요. 게시물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오늘 하는 뭐 핫딜에 대한 예고도 해드리고, 이런 거 이제 하단에 없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따로 공지를 하니까, 탐리의 백문백답 공개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공개방송 참가하는 방법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가도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뭐 중동 매번 그랬는데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번엔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동발 이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의 흐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가가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중동발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란이 생각보다 보복이 좀 강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좀 이스라엘 편을 트럼프가 좀 쥐어주면서 약간의 이제 확산 가능성이 좀 완화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란이 계속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란이 참지 못하고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핵무기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호르무즈 해협도 뭐 차단되고, 그러면서 뭐 유가는 $100 이상 치솟게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재래식 전력을 사용한 보복 정도라고 본다면은 유가의 그 상방 압력이 지금 $70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우려하면서 $120, $150 이렇게 유가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일단은 조금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신 네, 좀 건가요? 그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뭐 그렇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거는 정말 이란이 마지막 뭔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네, 그렇게 예.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란과 중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간의 그런 중동발 불확실성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지금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치긴 했고, 계속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기저에 깔려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뭐 방향성을 완전 꺾을 만한 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4월 달 저점 대비해서는 20% 반등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동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추세를 꺾기보다는 저점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유가가 $80 이상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뭐 페드의 스탠스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펀더멘털이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점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이렇게 또 바로 치솟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부분인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줄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기까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유가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동발 이슈가 커지게 되면 이란산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동발 이슈에 따른 유가의 상방 압력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투기성 자산이기도 하고 투자 가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 또 그쪽에 베팅하는 수급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유가를 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의 뭐 상방 압력은 중동발 이슈가 커지면 커지고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면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에 이런 중동발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유가의 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 $70 선 정도이면은 사실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이라고 원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 정책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또 다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70 선에서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FOMC란 말이죠. 근데 과연 파월 의장은 이전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려를 좀 낮춰도 된다라고는 보지만, 또 연준 입장에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시장은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파월 의장이 또 저렇게 얘기하네 라면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FOMC는 어떻게 좀 무난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살짝 뭔가 시장에 힌트가 될 만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후행적으로 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 물가의 상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이미 이 중동발 이슈가 터졌을 때 지난 금요일부터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는 그런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여부나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뭐 힌트는 주기보다는 뭐 데이터에 디펜던트해서 뭐 중동발 이슈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펀더멘털 소매 판매라던가 이런 실업률이 좀 올라온다던가 고용이 둔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뭐 확인하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아마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7월은 당연히 뭐 크게 동결인 것 같고요. 9월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힌트를 주지 않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크게 동요는 안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시장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네. 중동발 이슈가 터지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4.3%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의 하방 압력이 뭐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략을 좀 우리 위원님과 세워보고 싶어요. 이제 6월 지금 벌써 중순이 넘어갔고, 하반기에는 뭐 금리도 금리고 관세도 이제 유예됐던 것도 이제 뭔가 적용이 뭐 또 유예될 수도 있지만, 과연 하반기에는 우리가 뭘 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하반기 주식시장은 저희가 표로 이제 좀 글로벌 전반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제시를 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티어 1, 2, 3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 미국 중심의 그 예외주의가 조금 국가 다변화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달러 약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화량 증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달러 약세 그리고 통화량 증가. 그래서 이런 달러가 약세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신흥국이 좋았어요. 왜냐면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좀 신흥국으로 들어와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이제 신흥국으로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가 다변화 속에서 이제 신흥국이 조금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예외주의, 미국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미국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은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도 편입을 하고 독일도 편입을 하고 중국 항생테크 그리고 인도까지 좀 편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다변화를 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로지 M7만 작년까지는 좋았다면은 이제는 뭐 금융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보안도 넣어야 되고 전력 이런 식으로 좀 섹터 같은 경우도 다변화를 시켜서 해야지 벤치마크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번 하반기에 이제 컨셉은 뭐 다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바스켓에 모든 것을 다 넣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테크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 구성을 했다면, 말씀해 주셨던 섹터는 이제 뭐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한 전력 말씀하신 거겠고, 그리고 금융 쪽을 네. 말씀하셨고, 보험도 얘기하셨어요? 보험보다는 이제 은행 쪽을 저희가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분명히 8월 달쯤에는 통과가 될 것 같고, 또 아마 9월부터 진행이 예정이 된 게 이제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좀 금리를 좀 내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금융 섹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미국과 그 외의 넌 USA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뭐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장 요새 너무 좋잖아요. 네. 이전에는 비중이 뭐 미국이 한 7, 8이 됐고 국장을 2, 3 정도 가져갔다면, 이게 어떻게 좀 비중이 달라져야 될까요? 국장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3분기까지는 한국장의 모멘텀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저희가 기관을 다녀봐도 미국 투자하시는 파트랑 이제 한국 투자하시는 파트가 보통 미국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 파트가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좀 기세등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3분기까지는 뭐 한국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중동발 이슈도 터지고 페드 금리 인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감세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한국장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국장 투자하면 바보다,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국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탈달러화 기조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흐름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싣고 계신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분산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몇 차례 정도 지금 위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2번 정도, 두 번. 이제 9월, 12월인데 그 포인트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어, 인하의 폭. 인하의 폭 네. 25bp. 네. 25bp 두 번씩.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페드의 금리 인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표를 좀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라던가 미국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둔화되거나 뭐 실업률이 크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4점인데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은 3분기에 아마 소매 판매가 지금 3%대 YOY에서 2.7까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 다시 3%대 위로 YOY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펀더멘털이 부진한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4.2에서 4.5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뭐 4.7이나 뭐 8 정도까지 샤메 법칙을 깨고 올라올 정도로 또 실업률이 그렇게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페드가 굉장히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뭐 튀게 되면은 또 그 또한 또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는 9월 달쯤에 미국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첫 번째가 이 페드 쇼크,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안 할 경우 이게 첫 번째 9월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부채 한도 협상이랑 예산안 이슈가 또 9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가 아마 8월 쯤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커질 텐데 그러면 여름 휴회가 이제 8월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기 전에 한 7월 달쯤에는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2개월 정도 9월 30일 예산안에 맞춰서 연기를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아마 9월 30일이 예산안 마감일이기 때문에 예산안, 감세안, 부채안도 이 세 가지를 다 협상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어서 9월 달에 페드 리스크 그리고 워싱턴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뭐 경기든 뭐든 좀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뭐 미국의 경기나 다양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경제지표나 실적지표에 이 감세안이나 금융규제 완화가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경제지표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감세안이나 이런 금융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은 네.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예요. 경제지표가 후행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양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이제 펀더멘털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감세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금리의 상방 압력이 물론 높아지겠지만 또 감세안으로 인해서 소비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상방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관세 얘기하고 뭐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안이든 뭐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막 중동에서는 전쟁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은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결국에 그게 하드 데이터에 찍히는 것은 언제일 것이냐 막 여러 가지 관심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V자 반등을 했고 이제 고점에서 쉴만 할 때 되니까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살짝 쉬어가고 이제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결국 이런 뭐 유예가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인데 앞서서 잠깐 포트 비중에서 테크주 특히 M7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 저희가 네. 줄인다기보다는 네. 이제 M7 중심으로만 투자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는 말자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이제 M7이 실적은 주도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M7만 투자하지는 말고 이제 M7 중에서도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랑 애플 뭐 아마존보다는 그래도 뭐 메타나 뭐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수혜 모멘텀이 있고 전력이라던가 보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팔란티어 같은 애들이 뭐 예전에 엔비디아만큼 좀 주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M7 중심의 그런 M7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시장을 이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M7과 다른 걸 같이 편입해야 좀 시장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그렇게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 그럼 M7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뭐 가이던스가 좀 내려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16페이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M7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YOY로 15% M7이 더 좋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4%이기 때문에 뭐 실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M7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말씀하신 펀더멘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장이 돼서 뭐 23배, 24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통화량, 돈의 힘으로 이제 주가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작년 대비해서 보셔도 M7이 뭐 35% YOY 증가하다가 지금 15%로 둔화가 됐기 때문에 뭔가 실적이 너무 강해서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 뭔가 미국 경기도 뭐 둔화되는 요건은 맞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리가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4%에서 4.5 사이를 계속 10년물 금리가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계속 확장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국면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를 올리는 힘은 돈의 힘이거든요. 돈이 풀리니까 페드가 QT를 종료하고 또 트럼프가 감세안을 하면서 거의 10년에 5조 달러를 푸는 게 되는 거고 또 금융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대형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을 좀 시장에 풀 수 있는 요지가 있고 그래서 돈의 힘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뭐 실적이 좋은 애들만 보기보다는 이 수급이 쏠리는 곳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다변화를 하자. 수급이 쏠리는 곳이 최근에는 뭐 보안이라던가 이제 전력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우리가 뭐 오라클이나 팔란티어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M7만 투자해도 됐던 시장인데 수익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외에 다른 말씀해 주셨던 시장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성장주들도 대안이 있다라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금융주 말씀해 주셨고 전력 관련한 섹터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하반기 투자 계속 이야기하면은 M7 종목 얘기하니까 다들 그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 초도 그렇고 중소형주가 올해는 또 탄력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맞아요. 상반기는 어땠죠? 상반기는 중소형주가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기회가 또 하반기에 오는 걸까요? 저도 기억이 나요. 11월 달에 자료를 네. 썼거든요. 이제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 너무 싸다. 네. 그리고 금리도 인하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네. 물가도 이제 여전히 좀 아직은 뭐 중물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보통 대형주들이 이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요. 한 72%, 변동금리는 6%고 중소형주로 내려갈수록 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대형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희는 퀄리티 대형주 중심의 퀄리티 바스켓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그러면 기회는 어떤 구간이 오면 그러니까 사실 미리 또 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기대감에. 네. 아직은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하반기에는 근데 또 그 금리 인하나 이런 내용들이 뭐 2번 이렇게 발현된다라고 하면은 또 약간 뭐 3분기 정도에 그쵸. 또 움직일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관세로 인해서 뭔가 물가가 튀거나 아니면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튀거나 그래서 페드의 금리 인하가 9월에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중소형주 기대감 또 9월 달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크게 빠지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채에 대해서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고 미국채를 사려면 예전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더 달라. 그러면서 금리가 아직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일단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좀 낮아지려면. 그리고 페드가 좀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중소형주가 좀 가지 않을까. 워낙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형주 시장에서 좋다 해가지고 또 꾸준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여기 또 한 줄기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미국 투자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 그게 다 신흥국 쪽으로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선진국 안에서도 또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또 가는 걸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국가별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1순위는 한국입니다. 1순위는 한국. 네, 의외로. 그러면 만약에 비중을 그냥 지금 신규로 포트를 짠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50% 이상인 거예요? 그쵸. 한국을 거의 절반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코스피 ETF나 네. 코스닥 ETF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3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제 ETF가 있는데 당연히 S&P 500 미국은 가져가야 된다. 버릴 수가 없다. 물론 뭐 작년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점은 계속 높아질 거고 3분기에 한국 지수가 뭐 3,000 이상, 코스피가 3,000 이상, 뭐 3,1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좀 쉴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4분기에는 다시 감세한도 통과되고 난 뒤에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고 또 12월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9월에 안 하더라도 그럼 다시 4분기에는 좀 미국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긴 그림으로 뭐 4분기를 보고 S&P 500 ETF를 넣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대안으로 본다면은 저희는 선진국 내에서는 독일을 좀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면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좀 독일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출을 굉장히 크게 늘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독일 모멘텀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항생테크도 아마 3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4분기에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한 4분기 좀 노려볼 가능성이 높고 아마 7월, 9월에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있어서 그때쯤에는 뭔가 부양책 모멘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 없지만 저희가 한국은 따로 월보가 나가기 때문에 없지만 저희가 뭐 1순위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2순위로 미국, 뭐 독일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독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렇죠.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이기려면은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지금 뭐 상반기에 계속 얘기했던 이 소프트 데이터가 결국엔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 시장이 좀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물가 지표죠. 네. CPI나 PC가 조금 꺾인다기보다는 이제 이전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 상회하는 그 시점을 너무 가늠하기 어려운 게 이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에 대한 유예가 7월에 한 번 더 유예될 수도 있는 그런 네.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언제로 시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월쯤에는 뭔가 지표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5월 지표가 6월, 그러니까 네네. 5월, 4월부터 이제 네네.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부터는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지표부터는 살짝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네, 전혀 없었고요. 네. 한 7월쯤 지표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8월에 발표되는 7월 네, 데이터. 맞아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또 지표가 안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27페이지에 글로벌 하반기 핵심 지표들을 좀 나열을 해놨어요. 보셔야 되는 지표들. 이게 이제 리스크 시나리오로 저희가 예상하는 펀더멘털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유가 1번입니다. 유가가 뭐 $7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 물가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소매 판매랑 실업률이
지정학률은 페드의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실업률이 튀거나 뭐 소매 판매가 너무 부진하게 나오거나 그래서 페드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고 DXY는 이제 신흥국으로 제가 다변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러면은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미국으로. 예. 신흥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통화의 힘으로 위험 자산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의 힘으로. 네. 근데 이 돈의 힘이 만약에 주춤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어렵다는 거죠. M1M2가. 네, 뭐 예를 들어 뭐 감세안이 안 된다거나 네. 뭐 페드가 QT 종료를 지연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는 게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를 인쇄해가지고 테이블 옆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게 뭔가 이게 실현이 되는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건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네. 지어가면서 그쵸. 이 시장이 만약에 근데 뭐 유가가 75달러, 유가가 지금 75달러 이상이 조금 그쵸. 조심해야겠다. 네. 뭐 이게 물가가 지금 나왔네 하면서 동그라미 X 이렇게 피면서 네. 하반기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잘 캡처하셔가지고 꼭 인쇄해서 하반기에 꼭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로 잘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반기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